들꽃을 만났어요. 그러면 작은 들꽃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느껴요? 아, 아름답다라고 느꼈대요. 여기까지 밑줄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렇죠? 자,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 우리는 미라고 해요. 이게 미라고 합니다. 이게 미예요, 미. 미와 이제 숭고가 나오잖아, 그치? 미. 자, 반대로 오른쪽에 반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높은 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장엄하다. 자, 장엄하다는 이 말을 잘 안 쓰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웅장하다 이런 말 있죠?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웅장하다라고 하거나 숭고하다라고 느끼기도 한대요. 자, 두 번째 느낌 장엄하다, 숭고하다. 자, 이거는 미는 아니고요. 미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걸 숭고라고 할게요. 이게 숭고하다의 그 숭고 맞아요, 그렇죠? 자, 숭고. 그러면 지금 뭘 한 거냐면 구분을 좀 지어봤어요. 그냥 들꽃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은 미고요. 드높이 솟은 봉우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느낀 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숭고한 감정은 숭고라고 한대요. 자, 근데 이때 칸트는 이러한 미와 숭고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뭘 준다? 자, 여기다 또 밑줄을 그어볼게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미랑 숭고는 똑같다고 봤대요. 그래서 미와 숭고의 공통점이 나왔는데 우리에게 뭘 준다? 쾌를 준다. 쾌는 기쁨, 즐거움을 준다. 왼쪽에 즐거움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미든 숭고든 뭐 다른 것 같지만 일단은 둘 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선 동일하네. 자, 나아가 둘은 개념을 통해 세상을 대상을 인식하는 첫 번째 논리적 판단. 여기까지만 밑줄을 그어보고요. 자, 논리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딱딱하네. 네모났네. 학생들이 여기다 책을 올려놓네. 이거 책상이구나. 이거 논리적 판단이죠. 그렇죠? 논리적 판단이나 자, 오른쪽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 이게 뭐냐면 외부의 세계의 정보를 알게 되는 건 똑같고요. 감각 있죠? 내가 딱 만져봐서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앉아서 뭔가를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감각이 좀 더 덧붙여진 게 감각적 판단이래요. 이거 똑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구분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떡볶이는 빨갛고 매워. 그냥 단순 이성적 판단, 그 판단은 논리적 판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설명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감각을 더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게 감각적 판단이라고 해요. 위에 보면 여기도 이제 감각기관이 수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빨갛고 맵다 하면 시각적인 거고 미각적인 거고 그다음 밑에는 설명을 좀 곁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둘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논리적 판단, 감각적 판단은 모두 객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여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많지? 여기 밑에까지 이 둘은 객관적 판단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얻은 거나 그냥 설명을 추론해서 이해하는 이 두 가지 판단은 객관과 관련이 있는데 이 객관은 미와 숭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이 두 개의 판단은 아니더라. 미와 숭고라는 이 즐거움을 주는 이 행위는 이 느낌은 객관과는 관계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논리적 판단이나 감각적 판단은 객관인데 이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객관의 반대말은 뭐지? 주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객관의 반대말은 주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면 느끼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고 그런 판단, 그런 생각과 느낌은 객관이라 할 수 있고 미랑 숭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들꽃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의 향기를 느끼면서 막 코로 냄새 맡으면서 맛보면서 피부로 따뜻함을 느끼면서 촉각 그러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뭐는 아니다. 최소한 이제 밑에 주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객관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런데 미와 숭고는 이 객관과는 관련이 없는 주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미와 숭고는 오직 주체가 느끼는 감정, 즉 주관과 관계가 된다라고 했대요. 자, 이제 미와 숭고라는 개념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상상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칸트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건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여기 세모나 밑줄을 그어볼까? 여기다가 그런데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런데 여기 그런데
화제가 뭐 되지? 화제가 좀 더 이제 바뀌면서 화제가 바뀐다 해도 되는데 주로 이제 화제의 전환 한 편을 많이 쓰지만 화제 전환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런데 화제가 전환되면서 저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원래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이 미랑 숭고를 판단하는 건 어떤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지만 자 특수한은 equal 특정한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특수 부대, 특수 뭐뭐 하니까 뭔가 특별하잖아. 근데 비문학에서 특히 인문철학에서는 어떤 특수한 대상에 이런 말을 하면 특정한 대상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미와 숭고의 판단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서 나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건 칸트라는 인문철학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미와 숭고는 주관적 판단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다른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래서 밑에 즉에다 또 밑줄을 걷고요. 즉에다 밑줄을 한번 걷고요. 다시 말하여 라는 말을 써보시고요. 여기다 즉은 부사야. 얘도 즉 부사 이 부사를 풀어서 뜻을 설명해 보면 다시 말하여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지. 그치?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왼쪽에 이거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부사 비문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사 즉도 있고요. 가령도 있어요. 가령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보자. 이 가령은 부사인데 예를 들어 라는 뜻이 있지. 그치? 가령이 나오면 예를 든 거고요. 여기 옆에다가 즉 옆에다가 2인방이지만 즉 같이 투탑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 중에 하나라서. 그치? 즉 다시 말하면 부사 즉 자 가령 뭐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부사가 비문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들 중에 하나 즉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이 남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데 칸트는 이런 미와 숭고의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그래서 즉 다른 특정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판단 한마디로 미랑 숭고를 판단하는 건 특별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반성적 나쁜 거 같지? 반성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 아니 반성은 어떻지? 자 반성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자 쌤이 얘기해 볼게. 리그릿 후회를 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하면 안 됐었는데 이건 과거 지향적이에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과거 지향적이지. 과거에 안 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반성을 했다라는 건 과거 지향적인 면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치?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성적 판단은 미래 지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미랑 숭고를 내가 느꼈어. 그 미랑 숭고를 판단한 건 반성적 판단이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거 하나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뭔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판단이라고 칸트는 이제 성질을 규정한 거야. 그럼 미랑 숭고를 느꼈다. 이퀄. 반성적 판단을 했다. 무슨 말이지? 아주 특정한 것 하나로부터 아주 보편적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알게 됐다라고 하는 판단. 그러면 미와 숭고의 무슨 점에 대해서 얘기했지 지금? 미랑 숭고는 다른 게 없네? 같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미래지향적으로 특정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알게 해주는 판단이었잖아. 그러면 둘의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공통점, 비슷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비슷한 점은 뭐라고 불렀죠? 두 글자? 비교예요? 대조예요? 비교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비교. 비슷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칸트가 말하는 미랑 숭고는 여기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쵸? 대조가 없어요. 대조용 했잖아요, 그쵸? 대조용. 써먹었어. 그래서 밑에 육개장 한 그릇. 자, 그래서 밑에 이제부터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칸트가 생각하는. 자,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제 미와 숭고는 서로 구분된다고 봤다. 자, 구분하다, divide,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나누는 것 자체가 뭐한 거죠? 비슷한 점이에요? 다른 점이요? 다른 점이겠지, 그치? 이때부터는 이제 대조의 설명을 방식을 이용해서 대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얘기해요. 자, 첫째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볼게요. 같이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땡큐 베리.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반면, 자, 내가 라면을 봤어. 라면의 그 후각이 나를 자극해. 그 시각이 파송송 계란 담긴 라면을 한 그릇 봤어. 내 눈과 내 코와 내 후각과 심지어는 보글보글 만약에 끓고 있었다면 내 청각을 자극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미각도 자극했어.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지. 이해됐어요? 맞죠? 들꽃을 봐야 하잖아, 그치? 선생님, 산봉우리도 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걸 준비했는데, 내가 바라본 건, 내가 내 한눈에 다 눈에 띄는 건 미예요. 다 보이니까요. 근데 막 구름이 끼어 있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어떤 높은 산봉우리를 봤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일부분만 보이는 그걸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숭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 머릿속에 있는 이성으로, 감성이라는 반대말은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성이 그 나머지를 채우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교실에 있는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친구들은 백록담이나 백두산 천지에 있는 화라산의 증거, 그 호수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저 끝에는 호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 끝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 저마다의 상상으로 이걸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숭고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숭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무형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미는 한눈에 보이거나 한 후각에 들어오거나 한 촉각에 느껴지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이 칸트가 말하는 것.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거고요. 숭고는요, 형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무형식적인 대상에서 경험되는 건 숭고라고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운무, 안개에 쌓여있는 그 산봉우리를 막 올려다보는 걸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거나,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숭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랑 좀 다른 거지. 좀 고차원적이고 더 넓은 거고. 그래서 칸트가 강조한 건 우리의 오감각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이성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주면 예시고 예증이겠지, 그치? 설명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해를 쉽게 해주는 거고, 논설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 말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거니까 설득력을 갖게 해주겠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멀리서 산을 바라보는데, 자,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나니까 형식성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뭐랬지? 이거 뭐예요? 미예요? 숭고예요? 산 봤어. 진짜 예쁘다. 이 산 진짜 예쁘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네. 한눈에 보이는 산은 미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 미죠, 그쵸? 그러나 여기서 달라지겠죠?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 바라봤을 때 형식적으로 다 본 거야? 못 본 거예요? 못 봤잖아요, 그쵸? 형식적으로 다 바라보지 못한 이 무형식성에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은, 아까 분명히 미와 숭고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뭘 주죠? 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즐거움을 준다고 했지.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영역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이 거대한 산의 그 불완전한 혹은 완전하지 않은 무형식성에서 우리는 뭘 경험한다? 숭고를 경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숭고는 이제 여기가 왜 빨간색으로 칠했는지를 여기가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선배들도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밑줄을 이렇게 거볼게. 숭고는 동그라미 한번 해보고, 우리가 재현해 내려는 형식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 한계가 없다. 무한대. 그치? 한계가 없으니까 그냥 끝도 없다라는 거잖아, 그치? 재현해 내려는 형식은 뭐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채워넣는 거, 그런 상상이나 그런 이성의 경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채워넣는 거, 맞지? 우리 머리가 하는 일이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해소하는 거지, 그치? 그런 형식에는 한계가 없대요. 그러면 마음껏 아주 많이 뭐 할 수 있어? 상상해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재현해내려는 형식에 한계가 없다. 이퀄 무한한 상상력, 맞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끝도 없는 무한한 나의 머릿속, 맞지?
이 상상, 맞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내 머릿속의 그림.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 이래도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예, 그냥 마음으로, 예, 그냥 보고 이해할 수는 없는데, 원래 우리가 재현해내는 이 형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숭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등한 동물인 거예요. 그치? 그런데 밑에 즉 칸트에 따르면 이 숭고에서 경험되는 이 무형식성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각적 형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 시각이, 너 눈이 나빠서 그래, 야 너 좀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 야 다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그런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자 마지막에 여기도 또 이해를 꼭 하시면 되겠다. 네, 밑에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형식적 한계는 없다. 이거 지금 뭔가 안 좋은 말 같이 느껴지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력으로 동원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형식적 한계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데, 무한한 상상력, 똑같은 말이지, 그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최소한 너희들이 생각하고 좋은 말이지, 그치? 근데 이게 자꾸 막 부재한다, 뭐가 없다 하니까 이게 뭔 개소리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쉬운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숭고를 통해서, 칸트가 강조한 건 그거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하고 생각해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동물이야.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고등한 동물인 거지, 그치? 그걸 강조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미와 숭고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미는 그냥 한눈에 보이는 형식성을 가지고 있지만, 숭고는 무형식성에서 오는 그러한 부재, 형식적 한계가 없을 정도로 무한한 그런 부재를 의미하는 거다. 자, 밑에는 뭐 두 번째는 뭐냐면, 미와 숭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다른데, 그 감정이 다른 게 두 줄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서 두 줄만 또 표시를 해볼게. 자, 하나는, 칸트는 밑줄 한번 같이 거주시겠어? 자, 미가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준다면, 너무 달콤한 냄새가 나, 폭신폭신 말랑해, 촉감, 그치? 진짜 달달해, 너무 맛있어, 두촌 쿠후.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촉각 말고 후각 말고 또 미각, 맛 했으니까 다 나왔네, 거의 다 맞지? 감미로운 멜로디, 음악 소리가 들려. 나 이 멜로디 너무 좋아. 청각, 그치? 그러면 우리의 오감각이 느끼는 그 즐거움, 미는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줬어요. 다만 숭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또 두 번째 언덕, 두 번째 이제 고비가 등장했어요.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 자, 불쾌함 속에 쾌가 있대요. 아주 즐겁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 속에 즐거움이 있대. 뭔 개소리냐면, 야 너 지금 오늘 기분 어때? 짜증나는데 좋네요. 불행한데 행복한데요? 슬픈데 즐겁네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겉으로 봤을 땐 비상식적이지, 그치? 불쾌함 속에 유쾌함이 있대. 즐겁지 않은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법이야 이거? 원래 비상식적이잖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갔다는 거 안 갔다는 거야. 이거 뭐야? 역설법이잖아, 그치? 역설 한 번만 적어주시고, 역설이에요, 그쵸? 비상식적이거든. 그러면 이 표현 방법이 왜 나왔는지만 이해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왜 칸트는 숭고라는 것은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얘기를 끌어놨고, 우리는 어떤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 애쓴다고 했지. 그래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그게 바로 숭고라고 했죠, 그치? 그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자 밑에 보면, 자 첫 번째 맞닥뜨리는 감정이 이거야. 나의 지각 능력 한계에 도달하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안 좋다는 말이 이 말이야. 자, 안 보였어, 그치? 제대로 다 안 보이고, 제대로 다 안 들리고, 제대로 안 맡아지고, 제대로 다 맛봐지지 않았어. 그러한 부족한 그 부분을 일단 불쾌라고 한 거예요. 지웠어. 여기에 이렇게 불쾌, 여기까지가 불쾌지. 이해됐어요? 왜 숭고를 불쾌의 쾌라는 감정이냐 이렇게 역설법으로 사용했냐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거대한 대상을 직면했을 때 불쾌를 느끼거든.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왜? 한계가 있잖아요. 내 지각 능력으로는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불쾌가 첫 번째로 맞아들이는 거고, 다만 오래 가진 않아요. 이러한 불쾌의 감정을 거쳐서 금방이에요. 결국 우리가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고라는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고는 그냥 쾌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불쾌의 쾌다. 그치? 맨 처음에 맞닥뜨리는 우리 지각 감각 능력의 한계를 불쾌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는 쾌는 그냥 한눈에 보는 즐거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미가 있는가 반면 순고는 반드시 불쾌의 감정을 지나서 쾌가 오더라. 불쾌의 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즉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빨리 속독할 때 그치? 비문학에서 즉 뭐 따라서 그러므로 뭐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표시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강조하겠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로 파악해낼 수 없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이 압도적인 경험은 1차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했어요. 불쾌의 쾌. 반발. 자, 1차적으로는 반발을 유발했대요. 별로 끌리지가 않았어요. 불쾌를 유발했지만, 그치? 이러한 반발을 매개로 해서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했더래요. 그러면 이끌림, 그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이 반발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불쾌 다음에 뭐? 쾌. 그렇지. 불쾌의 쾌. 이제 좀 이해되나요? 순고는 칸트가 말할 때 그냥 미하고는 다르다. 불쾌 속에서 어떤 지각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하지만 그 반발이 곧 사라지고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채우고 상상해내기 때문에 대상을 더 미보다 더 큰 것으로 이해하고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게 쾌, 그게 순고, 그치?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순고에서는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 자, 이거 너무 덧칠이 돼 있어서 그랬을 수 있어. 미안합니다. 여기 고요한 관조 여기 하나만 별표 한 번만 해보시고요. 다른 오른쪽에 끝에 마음의 운동 요것도 별표 한 번만 해주시면, 자, 고요한 관조는 미를 설명한 말이에요. 자, 미는 고요한 관조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음의 운동, 마음이 감정이 운동한대, 움직인대. 그러면은 감정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지? 감정은 감자고요. 움직이는 건 동자네요. 그쵸? 그게 감동이네요. 그쵸? 여기 감동 써있죠. 그치? 그러면 순고는 뭐예요? 감동이래요. 자, 칸트가 말한 거, 미는 내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아주 조용하게,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번역하면 뭐죠? 거룩한 밤은 홀리 맞지? 홀리, 신성한 이런 뜻이고, 고요한 건 뭐라고 하죠? 사일런트, 사일런 이렇게 침묵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맞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조용한 상태야. 그러면 조용한 관조가 뭐냐면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 가만히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 들꽃 진짜 예쁘다. 쳐다보는 거야. 그런 건 미예요. 그쵸? 좋은 말이에요. 맞아. 좋은 말은 맞아요. 다만 순고는 그걸 넘어서 마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지 아까? 불쾌함을 느꼈다가 반발심을 느꼈다가 우리 지각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가 어디로 가요? 곧장? 그 모든 것을 더 큰 것으로 채웠어. 쾌로 가지. 감정이 뭐 했어요? 이동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이 움직이는 거 뭐라고 했다고? 그게 감동이잖아. 그치? 감동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거든. 그치? 그러면 우선순위 아니면 더 비중이 있는 걸 따지자면 칸트가 말하는 미와 순고 중에서 더 대단한 걸 찾으려, 그레이트, 위대한 걸 찾으려면 미예요? 순고예요? 순고인 거예요. 감동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감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좋은 말로 사용하고 있잖아. 나 너가 그렇게 말을 해줘서 진짜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확실히 변했다는 거지. 그치?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셋째가 지금 56분인데 쉬는 시간 10분은 확실히 보장해드리고 이따 문학에서 까면 되니까 오해하지 말아, 불쾌하지 말아주시고 불쾌회 마음을 움직입시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마지막 세 번째 차이가 한목적성, 반목. 이것도 이 개념도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단어들이 다 나중에 또 비문학에서 또 다른 소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합목적성이 뭐냐면 밑줄만 이렇게 거볼게요. 합목적성,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
라면을 보고 라면 이런 말 하지 맙시다. 1차적인 거 말고 밖에서 뛰어노는 막 깔깔깔 웃으면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목적성은 애들 진짜 순수하다 이러지. 애새끼들 겁나 떠드네. 막 인상 쓰고 불쾌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 그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런 일반적으로 적합하게 하는 그 대상과 판단력을 우리 한목적성이라 해요. 저기 시골 마을에서 마치 우리 TV를 봤는데 아주 산골짜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거, 그렇지?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그 아저씨들, 아저씨들 주로 아저씨들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나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희한한 사람이네 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적합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건 반목적성이라서요. 그래서 학생이 막 일을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나도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한목적성은 아니지, 그렇지? 그 일하는 학생이 왜 일을 했냐 했더니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는 감정 등등등, 이 두 개가 한목적성과 반목적성이야. 그래서 적합하면 한목적성을 하고 부적합하면 반목적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십니까? 자, 내가 아까 말한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연을 봤을 때 느끼는 그 미는 굉장한 한목적성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들꽃 보면서 진짜 아름답다, 맞지? 아름다워. 막 말벌이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막 하는 거는 지극히 한목적성이에요. 위험해 피해야겠어, 무서워 하는 거는 한목적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숭고는, 그래서 그냥 일반 미는 바로 한목적성이 작용하는 데 반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숭고는 처음부터 한목적성이 작용하진 않거든요. 반목적성이라는 게 먼저 작용해요. 왜? 안 나오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숭고를 설명하려고, 미로 인한 쾌의 감정은 그냥 형식적 한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 맞죠? 형식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맛보는 거나 피부로 느끼는 게 1차적으로 딱 와닿아서 느끼는 한목적성, 그 형식적 한목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즐거움이 미죠,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숭고라고 하는 것은 무형식적이잖아요. 애초에 형식이 없는데,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데 먼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지, 불쾌. 그리고 그 대상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이 좌절되거나 절망감을 갖는 그런 순간, 그 조그만 순간 불쾌를 느낄 때, 따라서 숭고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력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미랑 다르게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쁜 말인 거 맞지만 진짜 생각해보면 처음 겪는 그 첫 번째 특성은 반목적성이 맞잖아요.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 숭고가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한다? 아주 이성적으로 그 불필요하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채워넣게 되고, 그 채워넣는 과정 속에서 숭고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이성적 한목적성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야. 이게 미는 바로 뭘 느껴요? 형식적 한목적성을 느껴요. 1차적으로 바로 즐거움을 느끼니까요. 자, 끝이야, 이 미는. 근데 숭고는 바로 형식적으로 한목적성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형식적 반목적성을 느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반목적성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채워넣죠. 그 이성적 한목적성을 갖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치? 그게 바로 숭고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한목적성을 느끼는 미보다 이성적으로 한목적성을 갖게 되는 이 숭고야말로 훨씬 더 고차원적인 활동이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불가능한 이 재현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 추동이 밀어주는 거야. 추진력, 나아가다라는 뜻이야. 동은 움직일 동.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거. 그렇지? 그것이 뭐다? 바로 이성의 힘. 여기에 별표 치면 끝. 네, 할 거 없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이성의 힘. 이게 바로 칸트의 핵심이거든. 이성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그렇지? 그래서 밑에 이 이성이 머릿속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완벽하도록 해주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숭고를 판단할 때 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의해서 유발된 우리 자신의 숭고함, 곧 그게 뭐죠? 우리 자신의 숭고함이 뭐죠? 이 두 번째 두 글자 위에서 말한 거, 이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숭고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봤다. 숭고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진짜 숭고한 거야, 아닌 거야? 저 대상이 진짜 저 산이 숭고한 산이 숭고함을 느낀 거 맞아? 그 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산을 숭고하다라고 말하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숭고함, 이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그 숭고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뒤에 더 있긴 하지만 마지막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위에는 좀 쉬울 거예요. 별로 이것도 뭐 표시를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숭고를 체험할 때 그 숭고를 체험한다는 게 뭐냐? 감동을 받은 거, 누군가를 뭐 존경한다, 아까 말한 장엄하다, 웅장하다 이런 감정들, 이게 다 숭고를 체험했다고 하잖아. 뭔가를 보면서, 그치? 그러면 이 뭔가를 봤을 때 이 숭고함을 느낀 그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이성을 느끼는 감정이 바로 숭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채워본 거예요. 그렇죠?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우리 몸 안에 이성을 느끼는 감정이야말로 숭고다. 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구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숭고다. 맨 마지막에 있죠. 요거 두 줄 있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의 체험이 우리를 형이상학적 이념의 세계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것 정도는 언급해줘야지 선생님이, 그치? 형이상학적 이념의 세계, 요것만 한번 밑줄을 그어보고, 네, 이 반대말 써놓으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반대말 물리적인 세상. 지금 우리 2026년에 지금 작금의 세상, 지금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의 반대말 형이상학적 이념 세상. 요 이상이 그 이상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있죠.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난 이런 이상향에 살고 싶어. 이상향을 향해 나갈 거야. 이상적인 거, 내가 좋아하고 꿈꾸는 거, 내가 목표로 하는 거, 그거 이상 맞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아닌 그 너머의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플라톤도 나오고 막 소크라테스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사랑이, 예를 들면 사랑이 넘치는 세상. 넘친다. 야, 저기 사랑 넘쳐서 바깥으로 나간다. 잡아. 도라이. 그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게 정의가 넘치는 세상, 자유가 영혼이 맑은 세상,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이잖아. 그런 게 형이상학적 이념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치들이 이제 충만한 세상.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자,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일단 맞는 것만 찾는 거예요. 5번 특정한 철학자의 견해에 따라, 칸트예요. 그렇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을 비교하고, 두 가지 판단이 뭐죠?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뭔 판단? 미와 숭고를 판단하지, 그치? 양자 간의 차이를 통해서,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알맞지 않은 거 4번. 자, 뭐가 틀렸죠? 미는 감각적인 형식이 존재하는 대상에 의해서, 숭고는 감각적인 형식이 맞아요? 감각이 있고 없음이에요? 좀 뭐가 있고 없음인데, 기억나요? 뭐가 있고 없음이지? 형식이 있는 것은 뭘 느끼죠? 미. 무형식은 뭘 느낄 수 있는 거죠? 숭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형식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2번에 4번, 3번에 4번이 왜 그러면 요거 가가 요겁니다. 맞죠?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가가 여기 있었구나. 아니네. 어디 있었지? 가가 어디 있죠? 가가 셋째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한목적성이 미와 숭고 사이의 중요한 차이. 한목적성이 있느냐 없느냐, 맞지? 요거 가지고 적절한 거, 미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드러내는데 반해 적합하죠. 무조건 한목적성이죠. 그런데 숭고는 부적합성에서 다 자연스럽게 이성적 한목적성을 끌어내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건 4번밖에 없죠. 한눈에 딱 봐서 한목적성을 드러내는 형식적 한목적성은 미,
형식적인 반목적성에서 이성적인 한목적성을 이끌어내는 건 숭고. 이게 더 고차원적인 과정. 자, 4번에 크기 딱 정해져 있지. 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걸 말해요. 아,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아, 시각을 통해서 2cm, 4cm, 크기는 그런 거죠. 그런데 크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면 아까 미와 숭고를 얘기한 거예요. 얘는 미겠죠. 얘는 숭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우는 거, 더 이성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거, 그걸 묻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 물어봤냐면 아까 진우가 아까 이거 물어봤던 거예요. 이 니은이 상대적으로 큰 거, 절대적으로 큰 거 맞지? 뭐 이렇게 물어봤던 거. 절대적으로 큰 게 이제 뭐 숭고라고 한다면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렇죠? 알맞지 않은 거. 3번이 틀렸죠? 맨 마지막에 내가 숭고를 느끼든 미를 느끼든 어떤 한 감정, 야 숭고가 더 좋은 거니까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거 맞아요?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해의 수준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미를 느끼는 건 수준이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 체험이 더 광활하고 더 넓은 건 맞지만. 그러니까 3번. 그 다음에 5번에는 뭐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건데 5번에 가로막다, 이렇게 5번 체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